핵심 질문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린 오늘의 IQ. 여러분들의 IQ를 높여주실 분은 임방걸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소개해드리기 전에 손이 출연을 잠깐 했었는데요. 그랬나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제 오후에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쏟아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문재인 정부 2기 참모진 결정됐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최저임금을 이원화하겠다. 또 세법도 시행령을 드디어 발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소개할 만한 소식들이 있는데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릴까요? 우선 오늘 국민은행을 찾으셨던 분들 좀 불편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어제 그 7일 오후 9시부터 오늘 그 8일 오후 3시까지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직원 1만여 명이 모이는 1박 2일 총파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번 국민은행 파업은 19년 만이에요. 19년 전에는 그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합병 반대 파업이 있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국민은행을 찾으셨던 많은 분들이 좀 불편을 겪으셔서 시민들의 반응 우선은 좀 냉담한 편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이라든지 조세특례제한법이든지 이 각종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주된 내용 하나만 소개해드리면요. 오는 2021년부터는 그 1가구 1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 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됐던 그런 소모적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예, 사실 이 마지막 내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의 초안, 사실은 31년 만에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사실 노동자들한테는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오늘의 IQ 주제로 선택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합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실질적 해법이 될까? 무려 31년 만에 바뀌는 개편안 초안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문제가 지적되어 왔었는데, 자, 변화의 가장 큰 골자가 뭡니까? 지금까지는요.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 위원회는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이렇게 27명의 그 위원들이 있었는데요. 이 위원들이 잘 협의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좋았는데 지금까지의 결정 과정을 보면은 거의 캐스팅 보트는 이 공익위원들이 지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객관적이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 결정구조 개편안은 결정하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하한과 상한을 정하고요. 이 범위 내에서 이 최저임금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과연 어떤 변화가 벌어질지 세 개의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문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IQ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 공개합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내용은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초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우선 앞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 기존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면 이번에는 2단계에 거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가 나뉘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구간설정위원회가 통계랑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하한과 상한을 정합니다. 근데 정해서 범위를 정해주면 이 범위는 구속돼요. 결정위원회는 이 범위를 벗어나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정위원회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 위원들이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 결정위원회는 기존과 비슷합니다. 노사공위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간설정위원회의 그 위원들, 전문가 위원을 어떻게 선정할지 또 이 결정위원회의 공익위원을 어떻게 선정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두 가지 안을 마련을 하고 있어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일단 그래피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노동자 측에서 9명, 사측에서 9명, 또 공익위원 9명, 27명이 저 안에서 이제 난상 토론을 갖다 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측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중소상공인 같은 경우 3명밖에 위원을 못 집어넣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너무 대기업 위주로 끌려가는 건 아니냐, 기업의 입장들도.
또 노동자 위원들도 서로의 입장 차이가 좀 있어요. 네. 민노총과 한노총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또 서로가 일부는 들어가기도 하고 일부는 뭐 보이콧하기도 하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런 내부의 갈등들이 공익위원들한테 전부 결정하는 것 맞아요. 권위를 캐스팅 무트를 주는 것처럼 되니까 네, 공익위원이 다 갖고 있는 모양새가 돼버렸죠. 차라리 그러지 현행 말고 제도는. 네. 차라리 그러지 말고 전문가 9명이서 범위를 설정을 해놓고 이 전문가들한테는 또 친노동계 측, 뭐 친 또 기업 측 다 네.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이제 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그 구속이 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얼마 이렇게 결정만 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가장 크다 이런 네. 얘기인데 네. 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되는 이런 구조 아주 구체적으로 좀 로드맵을 한번 따라가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서 한번 로드맵을 갖다가 좀 따라가 볼까요? 네, 어떻게 결정되는지 볼까요? 현행과 좀 많이 유사한데요. 우선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을 심의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구간설정위원회에서요, 최저임금 상한과 하한의 구간을 심의를 하고요. 먼저 심의를 네, 먼저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의결해서 결정위원회에 제출을 합니다. 이 결정한 구간 내에서만 결정위원회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안을 심의하고 의결해서요, 다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내면 노동부 장관이 확정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물론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심의 좀 해주세요. 할 수 네, 있는 하고 보낼 권한은 수도 있죠. 예, 여전히 지금과 여전히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정부가 내놓은 이 두 가지 결정 체계 방안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일견 들으면 이거 굉장히 공정해지는 것 같은데 전문가가 우선 범위를 정해주고 네. 그 안에서 노사공위원이 결정을 한다면 네. 일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데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반대쪽에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들어보면요. 우선 과연 그러면 이 구간 설정을 하는 이 전문가들이 얼마나 공정하고 얼마나 독립적이고 얼마나 객관적으로 선정을 할 수 있는가, 구간 설정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키포인트고요. 또 이제 공익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위원을 또 얼마나 공정성 있는 사람으로 뽑을지 이런 점에서는 지금과 마찬가지의 그 의문점이 하나 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구간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현행 지표에 경제 상황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 지금은 경제 상황이 들어갑니다. 지금 예. 기업이 임금을 얼마나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이 부분도 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 고려 요소로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 쪽 입장에서는 아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이 현장에 있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더 우선되어야지 왜 경제 지표가 들어가느냐에 대한 불만부터 벌써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구간을 정한다고 했잖아요. 예. 상한과 하한 구간. 이 구간이 범위가 엄청나게 넓다. 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이렇게 만약에 큰 경우, 그런 경우에 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때는 하한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결국에 이거는 노에게 너무 근로자 쪽에게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게 한때 지금 2년 동안 굉장히 좀 최저임금 인상률은 굉장히 높았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거 속도 조절하기 위한 걸로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거 아니라는 목소리와 또 하나는 오히려 반대로 이미 최저임금 오를 대로 다 올라 있는데 예. 이거 뭐 2단계 버직이 무슨 큰 실효성이 있겠냐 하는 이 사측의 또 볼멘 소리도 여전합니다. 아니 최저임금이 오를 대로 다 올라 있다는 인식을 누가 하시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실제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00만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데 네.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확보될 수 있는 돈이 200만 원 남짓이잖아요. 네. 지금 현재 올랐다고 해도 그러면은 나머지 200만 원 어디서 얻어오라는 겁니까? 예. 그러면 한 사람이 외벌이를 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서로의 입장차는 명확하게 이번에도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한쪽에서는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면 문제다. 네. 그리고 한쪽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릴 때 노동자들의 얘기가 또 한번 걸러지게 된다. 그러면 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두 가지 주장이 맞서고 있는 건데 자,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노동계들의 반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질문을 먼저 두 번째 질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노동계 반발 이유는 지금 뭐 사실
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특히나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다. 네. 그런데 이 소상공인한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올라버리면서 압박이 굉장히 심해져서 네. 실제로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압박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어떤 견해를 먼저 듣는 그런 단계를 설정한 것이다. 이건데 이제 이렇게만 본다면은 실제로는 노동계에서 반발할 이유가 크게 없어 보인단 말이죠. 네. 근데 왜 반발하고 있는지 지금 소장님 연결됐나요? 예, 연결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 노동계에서 불편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이유를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공약대로 최저임금 대폭 올린 거 맞고 예.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예. 정말 힘들잖아요. 최저임금 130만 원 어떻게 삽니까, 이 사회에서. 예, 예. 근데 무슨 조중동부터 시작해서 자유한국당까지 나서가지고 마치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경제가 망한 것처럼 거의 2년 내내 지금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음해하다 보니까 예. 정부에서 그것 때문에 너무 곤란하고 힘들어가지고 최저임금 제도를 변경하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과정은 이해는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했다가 나라가 망할 것처럼 공격을 받았으니까. 근데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은 9명, 노동자 대표 9명, 사용자 대표 9명, 공익위원 9명이 서로 대면하면서 서로 어려움도 이야기하다 보면서 중간에서 타협도 이루어지고 일정하게 공익위원들이 그 노동자 위원들의 호소에 이걸로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좀 많이 올려야겠구나 해서 이렇게 많이 올린 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앞으로 예. 결정적으로 그 구조를 갑자기 노동계나 시민사회나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예. 공익위원들이 그냥 알아서 최소 구간, 최대 구간을 설정하겠다는 겁니다. 예, 잠깐만요. 그러면, 잠시만요,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서로가 이해 당사자끼리 얼굴을 맞대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보장이 된다. 예, 그리고 그런데 그 공익위원들은 지켜보면서 예. 예를 들면 노동자들은 많이 올려야 된다 그럴 거 아니에요. 못 살겠다. 너무 예. 힘들다. 그러면 사용자들은 아니다. 우리도 힘들어서 그렇게는 많이 못 올린다. 예. 힘든 공익위원들이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노동자들이 많이 올려야 된다는 주장에 최근 힘을 실어주신 겁니다. 예. 근데 직접 만나서 들어보면 예. 예를 들면 최저임금 문제나 노동자들의 저소득층 노동자 현실에 조금 무관심했던 분들도 예. 이렇게 마음에 울림이 있고 조금 예. 더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근데 바뀌는 체계대로 가면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구간이 그렇죠. 설정이 돼 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 양심적인 분들 많고 지식인들도 많지만 예. 대부분은 그래도 비교적 부유한 분들이고 그렇죠. 재벌 대기업이나 사용자들하고 친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다 그렇게 구성은 안 되겠지만 예. 조금은 굉장히 냉정하게 정말 저임금 저소득 노동자나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식구들 가족들의 고통은 듣지도 않고 예. 물론 감안을 하시겠지만 거기서 최소구간 최대구간 설정해 놓은 다음에 노동 당사자나 시민사회는 거기에 개입도 못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른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또는 다양한 무슨 비정규직 청년 중소상공인들까지 모여서 그 안에서만 결정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 뭐 그 주관식으로 서로 토론하는 그런 문제 결정 방식에서 객관식으로 골라라 이런 결정 방식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되는 거잖아요. 꼴이고 예. 사실 예를 들면 내년에 10% 정도 올려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막 노동자들이 호소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일부 공익위원들은 거기에 공감도 했는데 예. 갑자기 예를 들면 이번 구조도 이게 확정이 되면 예를 들면 최대치는 7% 이상 못 올린다. 딱 예. 해놓으면 예. 예를 들면 10%로 올려야 될 사정인데 못 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감히 500만 그 저소득 노동자들의 10%나 15% 올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멸망을 그들의 생존의 요구를 정말 그걸로 살 수 없어서 부르짖는 것을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내세워서 아니야 당신들이 7% 이상 못 올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만약에 그것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노동자 당사자 저임금 저소득층 이런 우리 국민들이 들어가서 이러면 최대 구간은 여기까지라도 해야 된다. 그런 과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배제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자, 구간 설정해 놓은 다음에 그거 안에서 니네들끼리 옥신각신이 결정해라는 거기 때문에요. 그건 아무리 그럼 설득을 잘해도 그 안에서 예. 이러면 이미 설정한 그 최대치를 못 넘는 결정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잠시만요. 예.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좀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그 뒤에 상여금 집어넣고 무슨 복지 뭐 금액 집어넣고 막 이러면서 예, 결국은 그래서 최저임금을 끌어내린 상태인데 이제는 예. 이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끼어들어갖고 그들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뭔가가 결정이 되어버리면 더더욱 호소할 곳이 없어진다는 그 얘기를 더 집어넣어서 절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혹시 생각하신 거 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제도 변경은 이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었다라는 예, 생각도 들고요. 예. 만약에 인상률이 너무 올라가지고 속도 조절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이렇게 이혼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 처음부터 공익위원들이라든지 사용자 위원들이 이번에 지난 2년간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엔 정말 그렇게는 도저히 못 올린다. 좀 노동계에서도 인정해달라. 결국 그런 조금 지난하고 피곤하지만 그런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예.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전문가들이 그걸 마음대로 설정해갖고 던져주는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예. 국회에서도 통과가 쉽지 않을 거로 봅니다. 예. 예, 오히려 그렇다면, 공익위원, 만약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공익위원들이 예를 들면,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는 공익위원으로 채워져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하더라도 선정을 할 때 애초에 노동 문제를 잘 아는 예. 최소한 노동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진걸 소장님 같은 분들. 예. 아니 뭐 저도 부족합니다. 아무튼 예. 이혼화된 구조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만약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공익위원 선정이 완전히 노동자들이나 저소득 국민들의 입장에서 동의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된다라는 예. 것이고, 그다음에 이혼화된 구조가 굳이 안 가야 되는 것인지 저는 정말 그게 납득 안 되는데 만약에 그런 취지가 필요하다면 지금 기존의 최저임금위원회를 2대 예를 들면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번에 결정 근거가 다양해졌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결정 근거를 다양하게 토의하고 또 그 결정 근거를 다양하게 토의하는 과정에서 그 전문가들이 예를 들면 자문 의견을 내는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하, 자문 의견 정도로.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예. 예를 들면 이번에는 7% 안팎이었으면 좋겠다. 예. 인상률이 예. 8% 안팎이면 좋겠다 하면 그 범위 그게 상당히 이제 아무래도 완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만 예를 들면 8% 안팎이라 했지만 정말 우리 노동자들 너무 힘들고 물가도 오르고 그런 조건을 감안하면 예를 들면 10%로 결정이 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예. 지금 아예 그냥 윗구간 아래권 딱 설정해서 그 안에서만 결정하는 예, 방식은 알겠습니다. 좀 일방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상 예.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의 상한선을 결정해버리는 이런 체계보다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권장을 하는 그런 형태로 결속력을 좀 낮추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예. 정말 노동자 1인이 2인이 3인이 4인이 가족을 구성해서 살아갈 때 예. 이 정도 돈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다만 근데 경제상이나 지불능력도 일부 감안한다면 예. 그 오남들은 다 못 올릴 수 있잖아요. 예, 역사적으로도 그래 왔었고 예, 그런 알겠습니다. 자문 의견을 줄 수 있는데 결국은 이게 민주당이랑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많이 올릴 것 때문에 하도 공격을 받아서 일무티가 된 면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은 제가 이해를 하면서도 예. 이렇게 밀려서는 안 된다는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다음번에는 네. 스튜디오에 오셔서 얘기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 소장님이 예. 그 노예 입장에서 예. 굉장히 열변을 토해주셨네요. 아, 근데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네. 지금 또 현장이 파인텍 굴뚝농성 그 네. 현장에 가 계시니까 맞아요. 그 안에서 또 얼마나 지금 그 우리나라의 노동 현장 속에서 모순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그럼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제 정해져 있는 법이나 원칙을 후퇴시키면서까지 네. 뭔가 기업 측의 입장이 반영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이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조율은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이제 노사 모두의 의견이 좀 더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공개합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사회적 합의는 가능할까? 자, 일단 양대 노총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모르겠어요. 자유한국당은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예, 자유한국당 입장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예. 근데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사쪽 예. 입장에서도
그닥 반기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뭐 이게 뭐 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예. 그냥 볼멘 소리 정도가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전문가가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안진근 소장님 같은 분이 전문가들 들어가 버리면 아예 상한 폭을 갖다가 넉넉하게 이렇게 잡아 놓을 수도 있단 말이죠. 네. 물론 혼자 들어가서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그 여기서 추천하는 사람들의 주체에 따라서 숫자에 또 마법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다 사측에 유리하지만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긴장을 좀 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 언론도 그렇고요. 지금 그 안 소장님 방금 인터뷰하신 안 소장님도 그렇고 이게 최근에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사측에서 너무 불만의 소리가 많이 크니 이걸 좀 잠재울 의도, 이걸로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속도 조절이 아니라 그냥 최저임금 결정하는데 합리성과 객관성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아하. 이렇게 2단계로 만든 거다라고 합니다. 정말 정부의 의견이 맞다라고 본다면은 예. 그쪽으로 맞게 보려면은 우선 굉장히 이 결정하는 게 객관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정한 그 구간이 의무예요. 지켜야 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소장님은 그게 자문적인 성격, 어떤 권고만 하는 정도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지만 지금 개편안에 의하면은 그거는 구속된 의견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구간설정위원회가 사실상 얼마나 결정을 하는 이거를 거죠. 예. 객관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전문가입니다. 이 예. 전문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또 굉장한 우리의 그 관심 사항인데요. 지금 정부가 두 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하나는 노사정 각각 3인씩 추천하는 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노사정이 5인씩 추천하고 노와 사가 3명을 순차적으로 배제시키는 방법. 예를 들어 사 쪽이 추천한 인사 중에 노 쪽에서 저 사람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배제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까지 들여왔는데 과연 그렇게 했다고 이게 또 그때 공정하겠느냐.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배제하다 보면은 진짜 유명한 전문가들은 다 빠지고. 진짜 전문가들 빠지는 거죠. 그렇죠. 예. 저 사람은 저 사 쪽에서 되게 전문가인데 빼자 하면서 노 쪽에서 빠뜨리고요. 또 사측에서는 노 쪽에서 안진걸 그렇죠. 소장 이 사람 안 돼. 이 사람 빼버리고. 완전히 예. 노 쪽이야 하면서 빼버리고 예. 그러다 보면 결국 전문가가 아닌 전문성이 떨어지는 전문가만 남는 게 아니라 예.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정답은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답은 찾기 어렵고요. 예. 다만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이 개편안이 무조건 사측에게 유리하고 무조건 노측에게 불리하다고만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어떻게 현명하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패가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 그 사실은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이 가장 전문가 직군이잖아요. 네. 그런데 많이 그 케이스를 다뤘다고 해도 네. 현장에서 겪은 사람들보다는 당연히 모르죠. 예, 체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현장에서 그 문제를 직접 몸으로 겪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회의를 하는 거하고 한 차례 거쳐서 그런 사례를 많이 다뤄본 그런 변호사나 뭐 노무사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토론을 하는 거하고 그 체감 정도의 반영이나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사보다는 노측에서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없는 데다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정 기준에 경제 상황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들어와 버렸어요. 예. 사실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존재해야 되는 그렇죠. 건데. 이 근로자가 정말 이 금액을 받고 어떤 최소한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도와주는 사회적 안정망, 최소한 그렇죠. 제소잖아요. 예. 그것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별개인데, 근데 그게 들어오기까지 했다면은 노 입장에서는 이거는 나에게 크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선정되시는 전문가들이 있으시다면 이게 개편단대로 이루어져서요. 이 점은 굉장히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데서 문제가 발생했던 사실 거거든요. 저 사견으로 예. 최저임금 얘기 나올 때면 최저임금은 정말 최저임금인데 예. 이거를 그거조차도 안 지키니까 최저임금 안 지켰을 때 형사적 처벌하겠다니까 이 모든 문제들이 발생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만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점이 예. 저희 좀 가슴을 좀 많이 아프게 하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